유기분자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적 특징 중에 작용기라고 하는 게 있죠. 그 작용기를 알아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R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. 뭐 얘는 분광학이라는 얘기고 IR은 뭐 줄임말이에요? 바로 우리말로 자외선, 원래 말로는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줄임말이죠. 다시 우리말로는 적외선, 그 원래 말로는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죠.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 이걸 배워보게 될 텐데 이 IR 스펙트로스코피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것들인 건지 한번 살짝 도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에 있는 그림 12.18 그림 12.18에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.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는 이런 그래프,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뭐 이렇게 뭐 꾸불꾸불꾸불 뭐 이렇게 뭐 뾰족한 데도 있고 뭐 두루뭉실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기화학과 구조적 특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테크닉이라서 정말 어려운 게 많은데 당연히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간단한 원리와 기초적인 테크닉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실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에탄올입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에탄올 분자에 대해서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. 이때 여기서 X축의 의미, 그 다음 Y축의 의미를 각각 설명을 좀 하면 X축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. 바로 파수라고 되어 있어요. 원래 표현은 웨이브 넘버예요. 기호로 쓸 때는 그 뉴의 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.
그럼 이때 여러분 뭐 기억하실 건, 아, 자, 여러분 광량자 수식 있죠? 자, 빛 에너지가 그 출입할 때 가장 최소 에너지 단위를 광량자라고 하는데, 그 광량자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? 바로 E는 hν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수식은 램다분의 hc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 수식을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hc분의 뉴 제로, 뉴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램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파장이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뉴라고 표현하면 이게 진동수잖아요. 근데 여기 있는 파장을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장의 역수를 취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?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광량자 에너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제 관습적인 방법인 거죠. 그냥 파장을 역수를 취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위가 뭐냐면은 길이의 역수, 센티미터의 역수로 표현이 되죠. 뭐 길이는 뭐 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밀리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, 이 X축의 스케일을 조금 더 뭐 이제 관습적으로 편하게 표현하려면 그 파장을 센티미터로 표현하고 그걸 역수로 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파장의 역수인 웨이브 넘버를 그 진동수 대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진동수 대신의 개념이고, 단위는 센티미터 역수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진동수가 빛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웨이브 넘버도 이 에너지에 비례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,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고에너지, 다시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저에너지,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, 오른쪽 왼쪽이죠. 왼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고에너지를 뜻합니다. 이게 묘하게도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은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. 근데 이 IR 스펙트럼은 묘하게도 왼쪽으로 갈수록 그 파수가 더 커져요. 그건 그 사용하고 있는 IR의 그 혹은 광원의 에너지가 더 강한 걸 뜻합니다. 그래서 묘하게도 왼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저에너지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X축을 파수 웨이브 넘버로 두는데, 그건 사용하는 광원의 에너지를 뜻하고, 그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,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저에너지. 그래서 숫자도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지고요,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작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, 이리 갈수록 더 장파장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즉 파장으로 표현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더 짧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X축을 그 사용하는 광원의 그 파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. 근데 관습적으로 외부 넘버로 써서 왼쪽은 더 고에너지, 오른쪽이 더 저에너지,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때 여기에서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원래 표현으로는 이겁니다. 트랜스미턴스라고 해요. 그걸 우리말로 지금 이제 투과율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. 그럼 X축 트랜스미턴스,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. 자, 지금 그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분자가 에탄올이라고 했죠. 그럼 에탄올에다가 4000 웨이브 넘버에서 500 웨이브 넘버까지의 이 빛 에너지 광원을 쫙 조여주는 거예요. 그럼 광원을 쫙 조여주면 빛과 물질의 뭐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물질이 빛을 흡수할 수 있겠죠.
근데 그 물질 내부의 에너지 준위는 다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과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빛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통과죠. 투과시키는 정도. 그걸 보시다시피 Y축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에탄올 같은 녀석을 보자면, 예를 들어 뭐 비교를 해보자면 뭐 어느 영역을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역의 웨이브 넘버 빛을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, 여기서 요까지 크기는 바로 빛을 통과시키는 투과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 웨이브 넘버의 빛을 이 에탄올한테 쪼여주면 요 정도의 비율로 빛이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. 반면에 이 부분, 이 조그맣게 표현된 이 부분은 바로 흡수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웨이브 넘버의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에탄올은 이 정도의 비율로 흡수를 하고 이 정도의 비율로 방출, 그러니까 그냥 방출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빛이 빠져나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뭐 예를 들어 이쪽 이 웨이브 넘버가 지금은 대략 한 3300 정도가 되죠. 뭐 예로 들자면 이때는 묘하게도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게 투과되는 빠져나오는 광원이 물질로부터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투과율이 되는 거고,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빛이 그 물질에 흡수되는 그 흡수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건 빛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투과율과 흡수율을 다 더하는 건 항상 일정하겠죠. 그 전체를 이제 100으로 잡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묘하게도, 자 우선 X축도 좀 독특했죠.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지고, 그리고 얘는 이 물질 입장에서 측정을 하면 이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된다면,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이 Y축도 역시 밑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그래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참 희한해요.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X축도 커지고 Y축을 해석할 때도 밑에서부터 해석을 하기보다는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지금 이 분자가 이 3300 웨이브 넘버의 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흡수를 하는구나. 그리고 이쪽 웨이브 넘버의 빛에 대해서는 이게 흡수가 좀 적구나.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지금부터 얘기할 IR 스펙트럼은 해석을 할 때 이 거꾸로 위에서부터 흡수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때 주어져 있는 이 분자가 보시다시피 어떤 영역대의 빛은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하는 거고 어떤 영역대의 빛은 빛을 흡수를 잘 안 하는 거죠. 그게 바로 뭐에 달려 있겠어요? 이 녀석 자체의 구조적 특징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디는 흡수를 잘하고 어디는 흡수를 못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이 분자의 구조적 특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뭘 차근차근 배워볼 거냐면 바로 이 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빛들을 흡수하느냐, 그리고 어떤 영역대의 빛은 이 분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냐를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. 이 경우 이제 특별히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기억을 해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3300 웨이브 넘버예요. 특히나 이 분자에 대해서는. 자,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알코올 분자죠. 에탄올도 알코올 분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. 이 3300 웨이브 넘버는 바로 이렇게 OH 작용기, 알코올에 붙어 있는 OH 작용기에 대한 흡수픽이에요. 즉 꼭 에탄올뿐 아니라
OH가 붙어 있는 알코올 타입의 분자들 있죠. 그 분자들에 대해서 이 실험을 전부 다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? 항상 3300 근처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3100에서 한 3500 사이긴 한데 대략 이 3300 근처에서 이 OH 뭐 3560 뭐 등등 그 약간 이렇게 좀 영역이 있긴 해요. 그래서 한 뭐 3,400부터 뭐 한 3,500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영역, 이 영역대에서 항상 OH는 이렇게 그 알코올 작용기가 있을 거고 그 알코올 작용기에 의한 흡수가 여기 3,300 웨이브 넘버 근처에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이제 뭐냐면 2, 3, 4, 3,300 그럼 3,400 뭐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영역대에서 항상 그 OH 작용기가 있는 녀석은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다른 녀석도 의미는 있지만 여기 있는 알코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한 3,000에서 3,500 사이에 이렇게 크게 흡수가 되는 어떤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이것으로부터 역으로 이 분자는 OH 알코올을 뜻하는 OH 작용기가 있다라고 역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보게 될 거예요. 됐다. 자,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될 건지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셨죠? 자, 그럼 이제 드디어 이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금씩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. 찝니다. 자, 이 IR 스펙트로스코피 이 그림 그릴 게 걱정이네요. 이거 언제 다 그리냐. 자, 그 다음 보실 건 12.6 적외선 분각법.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IR 스펙트로스코피죠. 우리말 번역이 바로 적외선 분각법이고요. 그래서 거기에 우선 첫 번째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12-19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그림은 일반학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빛의 그 파장별 혹은 진동수별
그 영역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자, 어떻게 쓴 거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, 그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인 저에너지,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때 뭐 가장 유명한 거, 그리고 이제 왼쪽은 고에너지, 오른쪽은 저에너지라고 하고, 그다음 여기서 역시나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더 장파장, 이라고 하겠다. 자, 그럼 이때 파장별로 대략 요 400 나노미터에서 그 다음에 대략 여기에 있는 700 나노미터까지, 자, 요 사이의 빛을 우리가 대략 뭐라고 합니까? 비저블이라고 하죠. 우리말로는 가시광선. 그리고 이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UV라고 하죠. 얼트라 바이올릿, 바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. 그럼 뭐 교재에는 이것보다 더 강한 뭐 엑스레이, 그다음 뭐 감마레이 이런 것들도 뭐 소개가 되지만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. 여기 있는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은 이게 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원자 혹은 분자의 최외각 전자, 그것이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영역대의 빛이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 이 가시광선보다 더 장파장,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영역대의 빛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볼 건데,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래 말로는 인프라레드,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. 지금 우리말 번역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의 영역대가 있을 수 있다, 이런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적외선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분자 진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바로 바이브레이션이요. 그리고 그 영역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700 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다 라고 기억해도 좋은데, 얘는 사실은 뭐로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하냐면 아까 봤듯이 얘네들을 웨이브 넘버, 파수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700 나노미터를 파수로 바꾸면 그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대략 4000 웨이브 넘버,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가 끝나는 가장 약한 인프라레드는 대략 파수로 바꾸면 400 웨이브 넘버,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.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파장으로 기억해서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로 가시광선을 기억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적외선을 기억할 땐 적외선은 파수,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웨이브 넘버, 웨이브 넘버는 진동수나 그 에너지 크기와 같아서 바로 웨이브 넘버는 클수록 더 고에너지, 그 다음에 클수록 더 큰 그 진동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웨이브 넘버로 표현할 때 적외선은 4000에서 400 웨이브 넘버.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4000 웨이브 넘버 쪽을 먼저 그리고 400 웨이브 넘버 쪽을 오른쪽으로 되게,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할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유기분자한테 쪼여주는 거예요.
그럼 유기분자가 여기에 있는 이 적외선들과 상호작용을 하겠죠?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를 지금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자 이런 말이죠. 자, 그 다음 이 인프라레드보다 조금 더 약한 빛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. 뭐 물론 원적외선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적외선 영역은 뭐 화학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훨씬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더 장파장 혹은 아주 작은 그 빛 에너지 쪽을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. 자,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말 번역이 없습니다. 그냥 쓸 때 마이크로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그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는 그 어느 영역대에 비치냐면요. 바로 얘는 화학에서 보자면 분자 회전과 관련된 분광학입니다.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옥스토비 책에 그 뒤쪽에 그 분광학 챕터가 나오거든요. 그 옥스토비 책에도 이 분자 회전 혹은 뭐 분자 진동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빛을 쪼여주게 되면 분자가 회전을 하게 된다. 이것은 적외선보다도 훨씬 더 장파장, 훨씬 더 약한 에너지가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에너지를 쪼이면 분자가 뱅글뱅글 돌거든요.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요?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로 사용이 되는 거죠. 이 전자레인지는 철저한 콩글리시고요. 영어 표현으로 그 가정용 전자레인지 있잖아요. 음식 데우는 기계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글부글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구에다가 어떤 음식을 넣고 왱 돌리면 윙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음식이 데워지는 거. 뭐 그걸로 뭐 컵라면 국물도 데우고 막 하잖아요. 그 전자레인지. 그게 콩글리시고요. 이 전자레인지 역시 실제 영어 표현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예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데운다. 그럼 뭐 우리는 뭐 인더 전자레인지 이렇게 그게 아니 인더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라는 가전기구를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. 그럼 이걸 하면 음식을 데울 수 있죠. 뭐 그 이유는 뭐 많이 아실 텐데, 자, 음식에는 항상 있는 그 이 분자가 있죠. 바로 물 분자입니다. 자, 이 물 분자에다가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이 물 분자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? 뱅글뱅글 회전해요. 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, 여러 축에 대해서 뱅글뱅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자가 뱅글뱅글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. 회전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? 분자끼리 충돌이 이루어지고 분자끼리 충돌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마찰이 되고 병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어져 있는 분자를 회전시켜서 그 회전을 통한 마찰을 통해 열을 올리는 그런 장비를 전자레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빛의 파장대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빛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조금 더 얘보다 더 장파장의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훨씬 더 저에너지. 그걸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죠. 이것도 우리말 번역은 없습니다. 라디오 파. 자, 이쪽은 뭐냐면은 바로 핵 스핀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 변화. 바로 전위와 관련되어 있는 빛 에너지입니다. 자,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NMR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 기술이 여기서 구동됩니다. 그래서 이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이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이 챕터가 시작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. 그래서 요 지금 12장인데 13장에서 이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NMR 테크닉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이런
의미, 파장, 빛의 파장 혹은 뭐 에너지별로 물질과 이런 정도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, 됐다. 자, 그다음 약간 뭐 상식적으로 이런 의미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여기에 뭐 자외선, 가시광선, 뭐 적외선, 마이크로파, 라디오파 쭉 있는데 얘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자, 자외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흔히 나오죠.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밖에 뭐 이렇게 되게 햇빛이 셌는데 내 야외 활동을 해가지고 오늘 내 피부가 많이 탔어. 할 때 그 빛, 그게 뭐 자외선,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. 그다음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바로 지구 생명체, 특히 이제 인간의 경우 지구에서 이제 시각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 파장대의 빛이 바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죠. 왜 이 영역대의 빛이 지구에서의 가시광선인가요? 네, 바로 태양에서 지구로 공급되는 빛 중에 가장 강도가 강한 빛이 이 영역대의 빛이죠. 그래서 태양은 사실은 뭐 자외선 넘어서 엑스레이, 감마레이 같은 것들도 다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어디까지? 라디오 웨이브까지 태양은 아주 고에너지에서 아주 저에너지까지 빛이 다 방출이 되고 그게 지구에 도달해요. 하지만 그 빛들 중에서 조금 더 고강도로 더 많은 양 공급되는 빛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태양의 경우는 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빛인 거죠.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바로 태양에 있는 불빛을 이용해서 우리 지구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어떤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? 바로 태양에서 가장 고에너지로 공급되는 빛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. 그래서 지구 생명체들은 특히 인간은 이 400에서 700 나노의 빛을 활용해서 바로 지구에 있는 물체들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각 정보가 진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구에서는 특히 인간의 관점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바로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. 그다음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그 뭐 분자적 혹은 뭐 학술적 측면에서는 분자 진동과 관계된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요거예요. 열 현상이요. 뭐 예를 들어 그 왜 겨울에 난방하는 것 중에서 그 아니 뭐 꼭 난방이라보다 그 왜 불 때잖아요 우리가. 그래서 불 때면 이렇게 막 불꽃이 이글이글 일고 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왜 요즘 막 유행하는 말로 뭐 불멍이라고 하죠. 불 때 놓고 거기서 정신 빼기.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불에서 뭐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나잖아요. 그 불 같은 데서 우리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그 불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이 적외선이 날아와 내 피부에 닿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다, 뭐 열이다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이 적외선과 관계가 있습니다. 혹은 뭐 집에 방바닥에 이제 온돌 뭐 이렇게 뭐 지구 뭐 대한민국은 다 온돌을 쓰죠. 바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그 난방 방식 온돌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쓰는데 이 온돌 지펴놓고 바닥에 뜨끈뜨끈하면 거기 이제 이렇게 눕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. 그럼 바닥에서 열이 이제 뜨끈뜨끈 올라오는 그것도 비에너지 파장 분석을 하는 바로 이제 이 적외선 영역이에요.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열 현상은 전부 다 요 영역대에 있는 것이다. 그다음 마이크로웨이브 분자 회전이라고 했고요. 전자레인지에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통신에 사용됩니다. 통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사용하죠. 그 휴대전화에 그 전파가 나와서 뭐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. 그 휴대전화에서 출입하는 빛 에너지가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.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라디오 웨이브.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 쓰이냐면요. 바로 방송이요. 글쎄요.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AM 혹은 FM 뭐 이런 식의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사실 요즘은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잘 안 듣죠. 글쎄요, 잘 안 들을까요? 사실 그 나이가 어, 좀 오래되신 분들, 그러니까는 내 영역대, 내 또래의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 라디오를 들어봤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
그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잘 듣는지 모르겠네요. 요즘은 그냥 뭐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해서 음원을 바로 다운로드 받죠. 아니면 음원만 막 재생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M, FM이라는 그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그 나만 하더라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저렇게 방송을 많이 라디오 방송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뭐 어른들은 상당히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시면요. 운전을 할 때는 이 AM, FM 라디오 방송을 꼭 듣게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TV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재미나는 것들이 많답니다. 여하튼 우리가 그 라디오라고 하는 그 방송을 사용할 때 그 활용하는 비단지가 바로 라디오 웨이브예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빛의 영역별 성격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제 분자하고 이제 어떤 성격이 있느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우리 구체적인 그 일상생활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 범위가 바로 이게 다 이번 시험 범위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뭐 IR 이거 유기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 마이크로웨이브하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리고 라디오 웨이브는 어디에 나와요? 바로 옥스퍼드 일반학 책의 이번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디오 웨이브 역시 어떻게 된다? 지금 유기화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NMR이라고 하는 또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겠죠. 이 영역대 빛의 에너지와 그 의미를 물리적 의미를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필기 마무리하시고요. 지웁니다. 이거 자, 그 다음 볼 것은 IR 스펙트로스코피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? 바로 분자의 진동. 그러면 진동이라고 하면 그냥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 부르부르 떠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자가 이제 부르르 뭐 분자뿐 아니라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진동을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사람도 진동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죠.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 분자 진동이라고 하는 방식은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
바로 밴딩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. 자, 밴드가 뭐예요? 동사로 치자면 구부리다잖아요. 뭘 구부린단 말이냐? 자,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. 자, 그냥 어떤 탄소사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. 어떤 탄소에 탄소가 결합하고 또 어떤 탄소가 결합하고. 자, 그럼 이때 여기에 그 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 각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? 그냥 탄소사슬이라고 하면 뭐 sp3 혼성의 경우 뭐 대략 109.5도가 나와야 되죠. 물론 주변에 붙어 있는 어떤 치환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각도는 달라지겠지만. 그럼 이 밴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.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.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바로 밴딩은 분자에서 나타나는 결합각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화학 결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. 그래서 꼭지점에 탄소가 있고 탄소 3개로 이렇게 어떤 결합각이 나타난다고 할 때 밴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용. 예. 이 결합각이 원래 가장 VSEPR로 예측했을 때 가장 안정한 결합각이 있잖아요. 그 결합각을 토대로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뿡뿡뿡뿡 이렇게 진동하는 걸 요걸 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동을 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밴딩,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. 자, 스트레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고 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마치 용수철 운동처럼 여기에 있는 탄소가 2옆, 여기 있는 산소 역시 2옆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결합 길이의 변화. 이것이 나타나는 진동 방식을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원자 두 개의 결합 길이가 뭐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더 멀어지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왕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합 길이의 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왜 용수철 있죠.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 용수철 뭐 물체 두 개 달아 놓은 다음에 용수철을 토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. 그런 식의 상황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자에서 이루어지는 진동은 이렇게 밴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때 재밌는 거는 밴딩하고 스트레칭 중 어디가 더 고에너지 상황일까요? 자, 어디가 더 고에너지 상황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트레칭이 이것이 더 고에너지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스트레칭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? 결합 길이가 약간씩 변하는 거죠. 그럼 결합 길이가 약간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과 결합 전자 간 거리가 약간씩 변한다는 얘기예요. 그럼 핵과 결합 전자 간 거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또 변한다는 얘기예요? 바로 쿨롱 인력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.
그리고 쿨롱 인력은 작은 상호작용이에요, 큰 상호작용이에요? 바로 전 우주를 구성하는 힘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이 바로 쿨롱 힘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칭에서는 실제로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칭이 될 때는 보시다시피 밴딩보다는 더 고에너지 빛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반면에 이제 이 밴딩 모드는 각도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. 물론 VS-EPR이라고 하는 것도 쿨롱 상호작용이고 밴딩을 통해 VS-EPR에 대한 어떤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그게 이 스트레칭보다는 좀 덜합니다. 그래서 밴딩이 조금 저에너지,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더 고에너지가 돼요.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더 고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? 이 스트레칭 쪽이 당연히 더 큰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반면에 여기 있는 밴딩은 어떻게 되겠어요? 상대적으로 더 작은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. 이 두 가지 현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보시다시피 웅웅웅웅 하면서 각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밴딩하고 스트레칭이 복합적일 수 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물 분자에서 나타난 이 결합각 있죠. 이게 동시에 변하면서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 길이도 막 동시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길이도 변하면서 동시에 진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에 있는 밴딩하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 한꺼번에 섞여서 나타나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복잡해지죠. 왜냐하면 인간의 관찰은 그냥 밴딩이 됐건 스트레칭이 됐건 흡수되는 에너지의 크기만 인간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흡수된 에너지가 어디까지가 밴딩이고 어디까지가 스트레칭으로 구분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IR 스펙트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예? 오케이, 됐다. 자, 그러면 한 또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